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역실무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발생 지역 감염이라고 하죠. 지역 감염이 어떻게 보니까 어, 0명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 이렇게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야구 선수 그 요기베라 선수 그 감독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놀렸을 때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아이고 이렇게 날이 시간이 늦으니까 이렇게 막 혀도 이렇게 막 굳어버리고 그러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었던 그런 야구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것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없는 세상, 코로나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고, 어,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당분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에 저도 이렇게 동의를 갖다 하고요. 어, 그리고 또 가을이나 겨울이 되게 되면 재유행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항상 이제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는 그 쉽지는 않은데 그 마음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이제 해서 다른 패러다임을 넘어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멈춰버리니까 이게 뭐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2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히말라야산 정산맥에 그 정상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사람이 없어지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랑 우리나라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인도 같은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세먼지 힘 이게 심하거든요. 심한데 그런데 이게 240km 떨어진 그 히말라야 산 정상이 이렇게 보이고 자연이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뭐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갖다 쓰고 다니지만 지금의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계속해서 소비를 전제로 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를 해요. 지금도 보면은 경제가 성장을 안 하고 그냥 정체됐다, 성장률 제로다 그러면 난리가 나, 경제 폭망이라고 막 얘기를 갖다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니 때문에 경제 말아먹었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특히 또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다 이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분기가 마이너스 1.4%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나라, 그 선진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가장 그 가장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그 언론들에서 이번 정부가 경제 다 말아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마이너스 되게 되면 이게 뭐 큰일 났다, 막 당장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아닌 그 평소에 그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이 났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4%면은 저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갖다 쓰다가 지금 98만 6천 원까지 쓸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쓰는 거 조금씩 줄여서 살면은 다 괜찮은데 사실 근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게 1%, 2% 떨어지고 그게 매년 계속되다 보면은 경제 자체가 완전히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 이렇게 감소하던 것이 나중에 뭐냐면 한두 사람 망하고 또 이렇게 망하면은 또 소비가 줄으니까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또 딴 사람들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을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이 좁은 땅에 이미 인구가 5천만이 넘었는데
그래도 그 인구 막 저거 같으면 줄었으면 좋겠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 놓여 있다 보니까는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예,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좀 그래. 사람을 그 소비 주체라든지 생산의 주체로만 이렇게 자꾸 파악을 갖다 하고 그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시작부터 헛소리를 갖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재화,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은 사실 남아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 좀 애도 좀 덜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잘 나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오염을 시켜야 되고 막 이런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뭐그 살아 있을 동안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한테는 어, 이게 뭐 방독면을 갖다가 쓰고 다니는 그런 미래를 물려줄 수도 있는 막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 저번 시간에 무역계약의 정형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무역계약의 정형화를 보고 있었는데 무역계약의 정형화 그러면 그 인코텀즈를 얘기를 갖다 하죠. 어, 계약의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면 한번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이렇게 짚어봅시다. 무역 계약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계약의 내용은 그 계약 자체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거 기억나세요? 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사적 자체의 원칙이에요. 물론 계약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죠.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무역 실무는 다른 계약이 아니고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그 물품 매매 계약도 국내 매매 계약이 아니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우리 공부를 갖다 합니다. 계약들 중에서 매매 계약, 다른 계약은 몰라도 최소한 매매 계약은 최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준다. 사적 자치의 원칙.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해 주니까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정해가지고 계약서에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했어요. 기본 조건들은 계약서에서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계약서에다 적어 놓으니까 명시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명시를 갖다 해 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명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계약의 모든 내용들은 당사자들이 다 합의를 갖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들은 뭐라고요? 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나 관습을 갖다 보충해 준데 법은 뭐라고요? 당사자들이 보충합시다라고 합의를 안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당연히 이렇게 보충을 갖다 해줍니다. 그런데 관습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관습이 그 계약에 관습을 계약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의 적용을 받겠다라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을 합의를 보게 되면 계약을 보충해주고 법 같은 경우에 중급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그 무역거래에서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넣어야 되는 그래서 계약서에 적어 넣는다 명시 조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적어 놓는 명시 조건들은 뭐가 있었죠?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보험 조건, 포장 조건,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합의를 봐서 계약서에 적어 넣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적어 넣는데 그런데 물건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건이 쭉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 종류의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그 운반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운반하는 비용,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해상에서 막 운송되는 그런 그 구간에 대한 운임이 이렇게 들 거고 그것만 드느냐라고 하면은 배에 실는 비용, 배에서 내리는 비용 이런 비용들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검역을 갖다 해야 되면 검역 비용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선적점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선적하기 전에 물건이 뭡니까? 제대로 된 물건인지 검사하는 그런 선적증 검사. 선적증 검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마구잡이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기 후쿠시마 그 근해에서 잡혀 있는 수산물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 전에 선적전 일본에서 선적되기 전에 검사를 갖다 할 것을 요구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사능 수치가 얼마만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수입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검사 요건을 갖다 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적전 검사라고 하는데 또 선적증 검사 비용 이런 것도 발생하죠. 그 다음에 물건이 국경을 갖다 이렇게 넘어 관세선을 왔다 갔다 이렇게 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관세가 발생하죠. 관세를 누가 낼 것이며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이 뭡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멀리 가다 보면 중간에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랬을 때 손해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쪽에 누가 부담하는가? 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제3자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3자한테 제3자가 그 운송인이라든지 창고업자라든지 하역업자가 물건을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취급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 깨트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면책 사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제3자가 통제할 수 없는 뭐 그런 사유가 있어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뭐 아니면 뺏겼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제3자인 운송인이 또 책임을 안 져요. 그랬을 때 이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위험의 이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종 그 업무를 누가 해야 될 것이며 각종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위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어디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뭡니까? 계약서에다가 일일이 합의해서 적어 넣는 것이 아니고 뭘 갖다가 채택해서 쓴다? 관습을 채택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관습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이 몇 개가 있다? 11개가 있다. 그래서 그 11개의 정형거래 조건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 쓴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기네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골라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예를 들었던 게 그 매수인 쪽에서 무역 거래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매수인이 물건을 이렇게 턱 가져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FOB를 골라 쓰면 되는 거고 반대로 그 무역 거래에 관련돼 있는 그런 각종 업무들을 각종 일들을 매도인이 잘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주는 그런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CIF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많은 문제들, 그죠? 많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일일이 합의해서 계약서에 써넣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당하게 그 생겨난 정형거래 조건,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역계약의 정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IF, FOB 같은 정형거래 조건이 생겼는데 그 정형거래 조건을 그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또 사람들마다 그 조건을 해석을 갖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해석을 갖다 통일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이죠. 그래서 정형거래 해석에 관한 규칙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코텀즈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코텀즈인데 그 인코텀즈가 그 무역 관행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10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갖다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뭐죠? 2020년도다. 그래서 그 인코텀즈 2020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 할 때 무조건 뭐 보고 외우고 뭐 보고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뭔가를 공부를 갖다 할 때는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파악을 갖다 해서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높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형거래 조건이 뭐다? 정형거래 조건은 뭐였다? 정형거래 조건은 물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렇게 그 전달되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관련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어디서 위험이 이전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요? 거래 조건이 관습화되어 있는 거, 이것을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고, 정형거래 조건은 11가지죠. 11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서 FOB, CIF, 뭐 DDP, 뭐 EXW, FAS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글자로 이렇게 다 부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세 가지 알파벳으로 부호한 것.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빨리 쭉 훑어보고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진도에 이렇게 막 쫓겼어요.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발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거는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적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 수업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고 일찍 마치면 좋아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지금 이번 학기에 하는 거에 이렇게 반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번 학기 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을 갖다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하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는 물품의 인도의 정빙,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 통과 뭐 이런 것들이 부하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제가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PPT 파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인코텀즈 원문과 원문의 번역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원문과 원문 번역본을 쭉 보시게 되면 인코텀즈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구나, 인코텀즈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요거 PPT로 수업을 갖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그 책자, 그 인코텀즈 그 영문 책자만 보고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번역은 제가 이렇게 직접 번역을 갖다 했어요. 제가 직접 번역을 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도 이렇게 참고를 갖다 해서 다른 분들이 번역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갖다 대조두고 고치고 제 나름대로 번역을 갖다 한 건데, 그 파일을 가지고 그 원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갖다 해드릴게요. 그걸 갖다 보시게 되면 인코텀즈를 갖다 조금 더 이해를 갖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뭐 인도의 장소, 인도의 방법, 인도의 시기, 인도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형거래 조건에서 이렇게 부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할 것이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통과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위험은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는가,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을 매도인 부담하고 어디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형거래 조건, 말하자면 CIF, FOB 이런 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FOB, CIF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것들에 대해서 FOB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석하는 규칙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코텀즈다라는 거예요. 인코텀즈 말고도 많은데,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점점 인코텀즈만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코텀즈 말고도 그 미국 법에 보면 미국의 뭐 미국 외국무역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통일상법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정형거래 조건 해석 규칙이 있는데,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갖다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서 국제상업회의소에다가 국내 거래에도 쓸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까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요청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주들이 있죠. 주들이. 그래서 뭐 뉴욕주랑 뭐 텍사스주랑 거래를 갖다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내 거래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형거래 조건을 써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둡시다. 자,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이렇게 FOB나 CIF 같은 그런 들이 정형거래 조건이고 해석해주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 규칙들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뭡니까? 최근에는 거의 90% 이상에서 이제 거의 99% 가까이 인코텀즈 가지고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 공부를 해두면 된다. 이제 인코텀즈에 의해서 인코텀즈가 정하고 있는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데 라고 하면 해석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조문은 제가 이게 PPT 파일로 그 인코텀즈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제가 조문을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a Trade Ter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인코텀즈에 아주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을 줄여가지고 인코텀즈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요거는 그래 뭐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인코텀즈가 커머셜 텀의 약자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인코텀즈라 알고 있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a Trade Te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텀이 정형거래 조건이에요. 정형거래 조건. 요것을 뭐 하다는 거예요? interpretation. 그래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갖다 조금 해드리기는 했어요. 해드리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멸실훼손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라마다 소유권의 개념이 다르고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방법들이 이렇게 각기 다르다 보니까 소유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국제거래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국의 물품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물품매매법은 영국의 국내법이에요. 원래는 영국의 국내법이다 보니까 영국의 국내법이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 이전 방식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 영국 법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소유권의 개념이 나라마다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때 많은 혼란과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뭐라고요? 인코텀즈는 소유권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취급을 갖다 하는 거예요. 별개로 취급을 갖다 하고 인코텀즈에서는 물품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그 위험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인도라는 거는 딜리버리라는 뜻이에요. 딜리버리는 우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물건을 갖다가 배달한다 이런 뜻인데 그 배달은 물건에 대한 점유, 물건에 대한 그 현실적인 지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갖다가 점유의 이전이라고 해요. 실질적인 지배권을 점유라고 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것을 갖다가 그 점유의 이전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유가 이전되게 되면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점유가 이전이 되게 되면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국제거래에서는 뭐가 어려웠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점유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점유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돼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운송인도 있고 하역업자도 있고 창고업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운송업자, 하역업자, 창고업자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그때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 한쪽에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산할 수도 있고 면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위험 이전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렇게 이전을 갖다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제3자의 위험을 이전시키는 거, 돈 주고 이전시키는 것을 보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보험에 의해서 위험을 이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자에게 위험을 갖다 이전을 갖다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시 했던 거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익숙해지면 참 좋겠는데. 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 국제거래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는 뭐가 지금 타당하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뭡니까? 합리적이다. 그런데 점유하는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위험은 매도인과 매수인 둘 사이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렇게 이전하는데 근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그 어느 누구도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그런 문제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그 인도는 점유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라고요? 점유를 갖다 이전을 갖다가 곧바로 할 수가 없지요. 매도인은 누구에게 점유를 이전하나요? 운송인에게 점유를 갖다 이전하고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점유를 갖다 이전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렇게 곧장 이전을 갖다 하죠. 그래서 운송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국제거래에서 발생을 갖다 한다. 그래서 인코텀지에서 그러면 인도되면 위험 이전된다라고 했는데 인코텀지에서 말하는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유의 이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점유의 이전하고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점유의 이전하고는 영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지에서는 그런데 인도하게 되면 점유가 이전된다라고 했는데 인코텀지에서 인도의 방법은요. 인코텀지에서 말하는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이전되는 위험이 이전의 요건을 갖추어 두는 건데 그게 정형거래 조건이 제가 몇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11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별로 인도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정형거래 조건별로 인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를 해놓으면 위험이 이전돼요. 예를 들어서 FOB라는 거는 매도인이 보내주는 거라 그랬어요. 매수인이 가져가는 거라 그랬어요. FOB 매수인이 제가 가져가는 게 FOB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죠. 자, 매수인이 가져가는 건데 FOB는 뭐냐면 원래 뜻이 Free on Board라는 뜻이에요. 자, FOB는 뜻이 뭐라고요? Free on Board라는 뜻이에요. 자, Free on Board가 FOB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Free는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Free는 자유로워진다, 해방된다 이런 뜻이고 on board는 배의 갑판이 있죠.
배의 갑판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딱 갖다 대게 되면 매도인은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OB라는 정형거래 조건에서 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인도가 되냐면 본선의 갑판에다가 물건을 떡하니 갖다 놓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선의 갑판인데 어디에 본선이냐면 선적지의 본선의 갑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수출할 때 선적지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본선위에다 물건을 둔다든지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본선에다 물건을 둔다든지 물건을 이렇게 딱 두게 되면 매도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 의무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매도인의 물품의 인도, 딜리버리는 매수인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은 매수인한테 준 게 아니고 그냥 매수인에 가기 전에 뭐라고요? 선적지, 수출지에 본선에다 물건을 갖다 둔 거예요. 수출지에 물건을 갖다 둔 거지 매수인한테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FOB에서 말하는 인도는 뭐라고요? 선적지의 본선 위에다 물건을 탁 한 방에 갖다 놓게 되면 그것이 인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딜리버리라는 뜻이에요.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게 딜리버리가 아니에요. FOB에서 말하는 딜리버리는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DAP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DAP 조건은 지정된 목적지 있죠. 거기까지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런 조건이 DAP예요. 그래서 DAP 조건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둔다. 이것이 뭐라고요? DAP 조건에서 말하는 인도예요. 자, 그래서 DAP 조건에서 말하는 인도는 그 도착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두면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고 거기서 위험이 이전됩니다. 근데 FOB 조건은 뭐예요? 선적지, 수출지, 출발지에서 뭐라고요? 본선 위에다 물건을 탁 두게 되면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는 거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인코텀지에서 말하는 인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달해주는 그런 느낌, 점유를 이전해주는 그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형거래 조건마다 뭐라고요? 인도의 개념이 틀리다,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정형거래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의 방법대로 인도를 하게 되면 그때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에 이해를 안 되더라도 뭡니까?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에 계약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매매 계약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짜로 뭔가를 갖다 주겠다라는 경우는 정려 계약 이런 것도 있고, 결혼 같은 거, 혼인 계약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두 당사자가 그 의견을 갖다 합치시켜서 뭔가의 그 약속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계약들 중에서 어떤 계약만은 매매 계약만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계약 체결해줘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니까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이 계약의 내용이야 라고 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계약서를 써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와 비엔나 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계약서에 써놓는 그런 조건들은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명시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의 내용을 모든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계약서에 써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들 합의하지 않았을 때 뭡니까?
계약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게 뭐다? 묵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 조건들 중에서 당사자들이 특별하게 그 합의를 봐야지만 계약의 내용이 되는 그런 묵시 조건들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관습이 계약의 내용이 되려 그러면 어떤 관습을 적용하자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관습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형거래 조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형거래 조건들은 그냥 계약에서 그냥 막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 계약에서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형거래 조건 CIF, FOB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넣어야지만 뭐라고요? 그것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습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 합의를 봐야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관습들이 아니고요. 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법들은 저기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을 뭐라고요? 그 국내법을 계약에 적용시키겠다라고 약속을 갖다 하고 합의를 갖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법적인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법적인 불안정성.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될지가 뭡니까? 헷갈리거나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그 뭡니까? 절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는 이 나라 법을 적용시킵시다라고 뭡니까? 법을 선택해서 계약서에 딱 적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무슨 조항이었어요? 준거법 조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준거법 조항. 자, 그건 그렇고 국제거래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을 갖다 시키게 되면 둘 중에 그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그 뭡니까? 그 무역업자들이 거래를 갖다 하는데 그 중에 그 특정한 나라, 그 매도인의 나라 또는 매수인의 나라의 법을 갖다 적용시키게 되면 일방적으로 한 나라의 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불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거법 조항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어 놓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나요. 서로 자기네 나라 법을 적용받겠다라고 중거법 조항에다가 넣고 싶어 하니까 싸움이 나니까 그런 싸움 좀 하지 마라라고 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든 게 국제협약인데 그 국제협약이 뭐다? 비엔나 협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엔나 협약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비엔나 협약이 이렇게 가입을 갖다 하게 되면 가입국이 점점점 이렇게 늘게 되면 자,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물품 매매 계약에 비엔나 협약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 맞습니다. 가입국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과 이렇게 거래를 갖다 하게 됐을 때 비엔나 협약이 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우리나라가 가입국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하고 거래할 때 100%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비엔나 협약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자, 인도 같은 나라는 비엔나 협약을 가입을 갖다 안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무역 계약을 체결을 갖다 했을 때 비엔나 협약이 당연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엔나 협약이 당연하게 적용되려고 하면 비엔나 협약이 갖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 그 두 나라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거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것을 국제성이라고 하고 근데 국제성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비엔나 협약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자,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 국제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성이 인정됐을 때 요건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둘 다 비엔나 협약에 가입국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적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간접 적용이라고 했을 때 간접 적용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그 두 나라가 다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 아닐 때는 당사자들이 중거법 조항에다가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라고 적어넣게 되면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제가 예를 들었고 서로 두 개 나라가 다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 아닐 때는 뭐 간접 적용일 때는 그 법조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법조문에 보게 되면 국제사법이 그 최악국의 법을 지정했을 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그걸 설명드리려 그러면 제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두 나라가 다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면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가입국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이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겠다라고 중거법 조항에다 이렇게 적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거법 조항에다가 적어 넣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요? 않았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판단을 갖다 하는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판단하는 법을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국제사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중거법을 결정하는 법으로서 국제사법을 가지고 있고 인도도 중거법을 결정하는 법으로 국제사법을 인도에서도 국제사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사법으로 판단하든 인도의 국제사법으로 판단을 갖다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으로 그 보니까 한국법이 적용된다라고 결정이 됐어. 그랬을 때 한국이 최악국이다. 한국이 법이 적용되라고 결정이 됐는데 한국은 최악국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랑 인도랑 이렇게 인도 사람이랑 거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인도에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인도의 국제사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해보니까 인도법이 중거법이야. 이런데 인도는 비엔나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죠. 그래서는 비엔나 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어려우면 지금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둘 다 최악국이게 되면 비엔나 협약을 적용을 받읍시다라고 계약서에 안 적어 놓더라도 비엔나 협약은 당연히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인코텀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인코텀제 얘는 법이 아니고 그냥 관습이야. 법이 아니고 그냥 관습이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적용이 된다? 인코텀제에 적용받겠다라고 둘이 뭐라고 합의를 봐야지만 적용이 된다. 요런 겁니다. 그렇게 정리됐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인코텀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 인코텀제 적용 범위 보게 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라고요? 일은 누가 할 것이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통과는 누가 할 것이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특화돼서 다루고 있는 게 인코텀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특화에서 다루는 게 정형거래 조건이고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해 주는 게 인코텀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보충해 주는 그런 법인데 계약이 체결되는 성립되는 성립 요건서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 다 보충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갖다 보충을 해주니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이라든지 성립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땠을 때 어떻게 하는 어떤 기준으로 갖다 계약을 이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약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어땠을 때 계약이 위반이 됐는지 하는 계약 위반의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계약 위반을 했을 때 계약 위반을 갖다 한 상대방 계약 위반의 상대방이라고 하면 피해를 입은 쪽 되겠죠.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규율하는 것이 뭐다? 비엔나 협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인코텀지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주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험과 비용 분기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FOB라든지 CIF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형거래 조건이고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그 규칙이
FOB 규칙, CIB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FOB 규칙은 정형거래 조건 FOB를 해석해 주는 규칙이고 CIF 규칙은 정형거래 조건 CIF를 해석해 주는 규칙이 CIF예요. FOB 조건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A가 1조부터 10조까지 있어요. 그 다음 B가 1조부터 10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A 1조부터 A 10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거요. B 1조부터 B 20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그렇게 B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A 1조부터 A 10조, B 1조부터 B 10조가 적용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문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갖다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는 이제 A1조부터 A10조. 나중에 이제 좀 더 보게 되면, 요게 밑에 보게 되면 쭉 인도 장소, 방법, 인도의 정보, 위험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 운송 계약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다? A1조부터 A10조, BA1조부터 BA10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주계약 당사자의 한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계약 당사자의 한정이다 라고 했는데 주계약 종속계약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계약 종속계약. 자, 주계약 종속계약 기억이 안 나시나요? 주계약은 매매계약이에요. 종속계약은 뭐예요?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이 이행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물건이 이동해야 돼. 이동하려고 그러면 무슨 계약이 필요하죠? 운송 계약이 필요하다. 자, 운송 계약은 누구랑 체결이 되죠? 매도인과 운송인과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매수인과 운송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어요. 자, FOB는 가져가는 거래요, 보내주는 거래요? FOB는 가져가는 거라고 했어요. FOB가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는 뭡니까? 가져가야 되는 매수인이 뭐라고요? 운송계약을 갖다 체결을 갖다 하겠죠. CIF는 가져가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CIF는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매도인이 그 운송계약을 갖다 체결을 갖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종속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매매계약이 이행되려고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갖다 지급을 갖다 합니다. 자, 물건의 이동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금의 결제가 있어야 되죠. 대금 결제가 있으려고 하면, 자, 제가 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돈의 흐름을 다루는 법은 외국환거래법이에요. 외국환거래법은 어디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행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은행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은행 가가지고 서로 그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을 갖다 준다라는 뭡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신고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급 등의 방법 신고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대금 결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금 결제는 은행을 통해서 거쳐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누구랑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돼요. 은행과 계약을 체결을 갖다 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대금 결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갖다 중간에 제3자가 물건을 갖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뭐 할 수도 있어요? 파손되거나 멸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손되거나 멸실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 대금 결제 계약, 그 다음에 운송 계약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종속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코텀즈는 어디까지나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만 규율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관계만 규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인코텀즈 구성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